자, 이제 단순회귀 분석에서 좀 넓혀서 다중회귀 분석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회귀 분석에서는 많은 경우 다중회귀 분석을 하게 되지만, 그렇다고 다중회귀 분석이 단순회귀 분석보다 더 좋은 분석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Y라는 종속 변수를 설명할 때 하나의 독립 변수로 잘 설명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독립 변수가 2개 이상인 그런 다중회귀 분석 모형이 실제로는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2개 이상이기만 하면 그것은 우리는 그것을 다중회귀 분석 또는 중회귀 분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중회귀 분석은 별거 없어요. 다중회귀다. 그렇다면 x1, x2 독립 변수가 일반적으로 k개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k개가 뭉쳐서 다 힘을 합해 y를 설명하는 식을 만들면 됩니다. 즉 회귀 개수가 늘어나는 거죠. 다중 선형회귀 모형의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y는 하나밖에 없어요. 절편은 당연히 있어요. 절편은 모든 x라는 그 독립 변수가 다 제로일 때 알파가 있죠. 그리고 베타 1, x1에 대한 거 기울기가 있고 베타 2, x2라는 독립 변수 쭉 가다가 k까지 있을까요? 이렇게 독립 변수들이 k개 있으면 당연히 기울기도 k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항상 다 설명 못하는 부분 오차항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다중회귀 분석에서는 절편이 있고 절편이 하나고 기울기가 k개로 늘어났다. 그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어쨌든 기울기가 베타 개수가 여러 가지 그 각각의 독립 변수의 수에 맞게 각각 존재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울기의 의미는 뭘까요? 다중회귀 분석에서의 기울기는 사실 편회귀 개수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편회귀 개수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베타 1의 의미는 다른 독립 변수가 고정되어 있을 때,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할 때 x1 한 단위가 변하면 y는 베타 1만큼 변한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보통 편미분 얘기할 때 다른 것은 다 특정한 한 변수 빼고 나머지 변수는 상수 취급을 해서 미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런 개념으로 회귀식에서의 다중회귀 분석에서의 다중회귀 분석에서의 기울기는 바로 편회귀 개수라는 표현을 쓰는데 다른 독립 변수들이 전부 다 고정된 어떤 값이 주어졌다고 했을 때 해당하는 독립 변수가 한 단위 변하면 그때 기울기 베타 1만큼 변한다. 이런 개념이 바로 기울기의 개념입니다. 어쨌든 여기도 모든 독립 변수가 다 제로일 때 절편 알파가 생기는 거고 또 회귀식으로 설명 못하는 오차항 엡실론 i가 역시 마찬가지로 식에 붙게 됩니다. 물론 당연히 이 오차항에 대해서는 가정을 하는 것이 단순회귀 분석에서의 가정과 동일해요. 그래서 오차항은 정기분포를 따르고 평균이 제로고 분산이 일정하고 오차항끼리는 독립이고 또 오차항과 개별 독립변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포함됩니다. 자, 그런데 다중회귀 분석에서의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면 독립변수가 여러 개라 그랬어요. 즉, 이 모든 독립변수가 뭉쳐서 y와 선형관계에 있다라는 것이 가정입니다. 예전에는 1대1의 관계였다면 지금은 K대1의 관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가 선형관계에 있다는 뜻 아니에요. 이들과 함께 전부 다 뭉쳐서 이들의 선형으로 이루어진 이 식과 이 식에서 이제 Y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라는 거 좀 확장된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서의 상관계수도 일반적인 상관계수가 아니라 우리가 다중상관계수라는 표현을 써요. 독립변수가 하나일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X가 Y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서는 그냥 상관계수라는 표현을 썼지만 지금은 X가 뭉쳐서, K가 뭉쳐서 Y와 상관관계를 이룬다? 그렇기 때문에 다중상관계수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다중회귀 분석에서의 상관계수는 다중상관계수다라고 기억하면 되겠고요. 자, 다중회귀 분석에서는 모든 가정이 단순회귀 분석과 동일한데 딱 하나 가정이 더 붙어요. 바로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요. 어떤 가정이 하나 더 붙냐면 독립변수들 간에 이들 간에 유의미한 선형관계가 없어야 된다.
이것의 가정이 하나가 더 붙습니다. 단순회귀 분석에서는 어차피 독립변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걱정이 없는데 다중회귀 분석에서는 독립변수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또 선형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유의미한 선형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가정이 하나 더 붙어야 되고요. 만약에 자기들끼리 선형관계를 가져요. 무슨 의미냐면 x1이 예를 들어서 뭐 2x2 마이너스 3x3 이런 게 바로 선형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 x1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x2와 x3의 어떤 선형 결합으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성질을 만약에 독립변수들 간에 유의미한 선형관계가 있다. 그렇다면 그런 성질을 우리는 다중공선성이라고 불러요. 다중공선성이 발생하면 좋지 않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다중회귀 분석의 3대 문제점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차항의 이분산성, 오차항의 자기상관성, 그리고 다중공선성 이렇게 세 개를 보통 일반적인 회귀 분석에 다중회귀 분석을 일반적인 회귀 분석이라고 한다면 그 문제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중공선성, 뭐 영어로 멀티컬리니어리티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그냥 뭐 어딘가에서 봤을 때 뭐 다중공선성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게 뭐야? 라고 할 수 있는데 다중회귀 분석에서 독립변수들 간에 지들끼리 선형관계를 갖는 그런 현상을 다중공선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중회귀 분석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당연히 독립변수들로 종속변수를 잘 설명하는 이 식을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지만 첫 번째 목적은 이 식을 통계적으로 굉장히 가장 나이스한 그러한 식을 만드는 게 목적이다. 그럼 사실 다중공선성은 좋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워졌네? 찾아서 좀 전에 나왔던 것처럼 x1이 뭐 2x2 마이너스 뭐 3x3다. 이렇다면 x1을 모형에서 빼는 뭐 이렇게 만드는 게 다중공선성을 발견해서 그것을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제거하는 게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고 나는 독립변수를 다 때려 넣어서 지들끼리 뭐 다중공선성을 갖던 말던 상관없이 다 때려 넣어서 나는 Y를 잘 예측할 테야. 그렇다면 다중공선성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종속변수의 값을 추정하기 위해서 나는 식을 만들어. 그래서 그냥 설명할 수 있을 그 독립변수를 다 집어넣을래, 식에. 그렇게 되면 다중공선성은 뭐 발생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다중회귀 분석에서도 원래 모형은 이렇게 생겼지만 우리는 이 모회기식을 알 수 없으니 표본을 뽑아서 회귀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표본회기식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표본회기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겠죠. 자, 단순회귀 분석과 똑같이 표기 방법 해볼까요? Y는 추정치가 될 거고요. 알파도 추정치, 베타, 기울기들도 다 추정치지만 독립변수만은 추정치가 아니에요. 독립변수는 내가 직접 집어넣는 것이기 때문에 추정치가 아닙니다. 기울기도 추정치, 오차항은 추정 못함. 이렇게 표본회기식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귀계수라고 얘기하는 절편과 기울기, 지금 회귀 개수의 개수는 K 플러스 1개가 되는 거죠. 단순회귀 분석에서는 2개였죠. 절편 하나, 기울기 하나. 여기서는 절편 하나, 기울기 K개. 그래서 K 플러스 1개가 됩니다. 다중회귀 분석의 자유도는 추정이든 검정이든 자유도는 따라서 n-k-1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n-k-1. 그리고 바로 이것이 단순회귀 분석에서는 K가 하나니까 n-2가 되는 거예요. 자, 회귀계수의 추정 및 검정 똑같이 각각 회귀계수를 추정하거나 검정할 때는 하나 할 때는 T검정을 합니다. 자유도 n-k-1. 그래서 알파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 베타1, 베타2, 베타-k 하나에 대한 기울기를 각각 T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유도 n-k-1의 기울기에 대한 또 절편에 대한 가설 검정을 합니다. 회귀계수에 대한 가설 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당연히 규모가설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뭐 베타 J라고 할까요? 제로다. 대립가설은 0이 아니다. 라는 T검정을 할 수 있죠. 베타값, 규모가설에서 주장하는 베타값 보통 제로고요. 그 다음에 표준오차 이렇게 들어가주면 됩니다. 자유도 n-k-1의 T검정을 각각 할 수 있다. 자, 어떻게 하는 거지? 머릿속에서 이렇게
상상만 하면 안 되니까. 다중회귀 분석에서의 회귀 계수 T 검정 결과를 한번 예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표로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뭐 엑셀이 됐든 SPSS가 됐든 검정을 하면 이러한 결과가, 그러니까 회귀 분석을 하면 이러한 결과가 나옵니다. 사실 회귀 분석하면 결과표가 3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 모형을, 회귀 모형을 요약한 그 장표가 하나 나오고요. 표가 하나 나오고요. 바로 두 번째 표가 회귀 계수 각각에 대한 T 검정 결과표가 나옵니다. 표가 하나 또 더 나오는데 그것은 적합성 검정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어떻게 나오냐? 다중회귀 분석의 회귀 계수 T 검정 결과 예시를 보면 되는데요. 물론 단순회귀 분석에서도 나옵니다. 단순회귀 분석에서는 딸랑 2줄 나오죠. 상수라고 되어 있는 것이 절편입니다. 지금 상수라고 되어 있는 그 칸이 이 절편을 얘기합니다. 절편은 상수니까요. 그렇죠? 자, 그리고 x1, x2, x3, x4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k가 4개구나. 즉 독립변수가 4개구나 라고 알 수 있죠. 단순회귀 분석에서는 상수와 x 딱 2줄만 나옵니다. 지금은 5줄이 나왔어요. 바로 다중회귀 분석의 독립변수가 4개인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떻게 나오냐면 제일 처음에 표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상수와, 그러니까 각각의 회귀 분석, 회귀 개수를 읽어주면 돼요. x1, x2, x3, x4 바로 이 4개가 이제 독립변수가 되는 거죠. 자, 회귀식을 만들고 싶어요. 이런 표 보내기식을 우리가 도출하고 싶어요. 이게 목적이에요. 회귀 분석에서는 이 식을 만들어내는 게. 자, 결과를 딱 보면 물론 당연히 데이터를 입력해서 뭐 통계 패키지나 이런 걸로 회귀 분석을 실시해야 되겠죠. 맨 처음에 무엇이 나오냐면 비표준화 계수라는 게 나와요. 자, 비표준화 계수는 무엇이냐? 표준화를 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독립변수는 예를 들어서 매출액에 대한 독립변수라고 합시다. 광고비가 될 수도 있고, 뭐 영업사원 수가 될 수도 있고, 대리점 수가 될 수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뭐 아니면 우리가 뭐 프로모션 했던 그 기간,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단위가 다 달라요. 독립변수들은. 뭐 같은 것도 있겠죠, 일부. 그런데 대부분 단위가 달라요. 그 단위를 그대로 살렸다는 뜻이에요. 표준화를 하지 않고 자기들의 그 독립변수의 원래 값을 그대로 살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표준화 계수, 뭐 여기 이제 B라고 되어 있는 게 계수의 의미예요. 자, 옆에 써 있는 그대로, 이 표에 있는 그대로 회귀식으로 옮겨주면 됩니다. 자, 옮겨볼까요? y-hat은 어떻게 추정하냐? 바로 상수 1.902 플러스 독립변수가 4개예요. 처음 게 x1에 대한 비표준화 계수 기울기가 마이너스 0.034네요. 마이너스 0.034. 그 다음에 x2에 대한 것은 0.282 x1 플러스 0.282 x2. 세 번째 x3는 마이너스 0.320 x3. 마지막 x4는 플러스 0.527 이렇게 나왔어요. 0.527 x4. 이게 바로 다중회귀 분석 표본 회귀식입니다. 비표준화 계수 그냥 읽어주면 돼요. 어렵지 않죠? 독립변수의 단위를 그대로 적용한 비표준화 계수고요. 표준오차라고 되어 있는 비표준화 계수 바로 옆에 표준오차가 나와 있어요. 각각 상수부터 기울기까지의 비표준화 계수가 베타 햇이었다면 표준오차는 그 각각의 기울기의 표준 편차인 표준 오차를 직접 계산해 준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계산하기 쉽지 않아요. 결과로 나오면 그것을 활용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옆에 또 뭐가 나오냐면 얘 옆에 비표준화 계수와 표준 오차는 뭐 알겠는데 바로 그 옆에 뭐가 나오냐면은 표준화 계수가 나와요. 자, 표준화 계수는 말 그대로 이들의 단위가 다 틀린데 이것을 표준화했다는 뜻이에요. 단위를 통일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일반적인 x값을 표준정규 변수 z로 바꾼 것처럼 그렇게 표준화했다. 표준화 계수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고요. 사실 우리가 표본회귀식을 쓸 때는 당연히 x1, x2, x3, x4가 자기만의 단위가 있기 때문에 이 식을 비표준화 계수로 써야 되지만 이 중에서 어떤 계수가 가장 영향력이 큰가 그걸 보려면 단위를 통일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단위를 표준화해 봐야 돼요. 그래서 표준화 계수 베타 값이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마이너스나 플러스인 건 상관없습니다.
마이너스는 음의 방향, 플러스는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 뿐이니까요. 그래서 표준화계수 베타 값이 가장 큰, 지금은 0.514가 되는 X4가 표준화계수가 0.514가 나왔어요.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Y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가장 많이 미치는 변수다. 표준화계수 베타의 해석을 그렇게 해주면 되고요. T라는 검정 통계량이 나오죠? 표준화계수 옆에는 T 통계량이 나옵니다. T 통계량은 내가 직접 계산해낸 계산된 T 통계량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가설 검정을 할 때 T 값을 어떻게 계산하는 거였냐면 베타 n 마이너스 베타 제로, 그 다음에 베타 S의 표준오차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요. 자, 베타 S는 문제에서 주어진 베타 n, 우리 X1을 가지고 해볼까요? 베타 S는 마이너스 0.034 마이너스 규모가설 베타 1은 제로다, 베타 1은 0이 아니다 이렇게 세울 건데 규모가설은 일단 별말이 없으면 제로. 표준오차는 뭔가요? X1에 대한 기울기 표준오차 0.072가 나왔네요. 0.072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계산된 T 통계량 이렇게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0.480 이렇게 나왔어요. 0480. 480이네요. 네. 마이너스 0.480. 네, 0.480이죠. 0.480. 이렇게 나왔어요. T 값이. 그쵸? 자, 가장 영향력이 컸다는 X5 볼까요? X5. 규모가설은 뭐예요? 베타 4, X4. 네. 베타 4는 제로. 베타 4는 제로 아니다. X5가 아니라 X4. 네. 이젠 영어가 안 되네요. 자, 이렇게 세울 수가 있고요. 여기에 T통계량은 베타 4 기울기 비표준화 계수로 나왔던 0.254.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제로. 표준오차 여기가 0.527이고 254군요. 왜 이럴까요? 네. 여기가 0.254. 자, 계산을 해보면 이 T 통계량은 문제에서 주어진 것처럼, 표에서 주어진 것처럼 2.074 이렇게 계산이 돼요. 즉, 여기 나오는 T라는 값은 직접 비표준화계수 베타와 그 다음에 표준오차로 나눠준 값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각각 값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T 통계량 옆에 유의 확률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유의 확률은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P 값이라고 했어요. P 밸류, P 값이라고 하는데 이 P 값은 유의 수준보다 작아야 규모가설이 기각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유의 확률은 양측 검정의 결과라고 보면 돼요. 보통 우리가 회귀 분석에서는 0만 아니면 되기 때문에 0보다 크냐 작냐가 문제가 아니라 회귀계수 값이 0만 아니면 그 회귀계수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기 때문에 0만 아니면 X의 변화를 어쨌든 Y에 전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의 확률을 봤을 때 상수 알파 이꼴 제로냐 규모가설 기각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X1에 대해서는 유의 확률이 0.632가 나왔어요. 우리 좀 전에 X1 계산한 거 이거였나요? X1에 대한 거? 그러니까 베타 1에 대한 거죠. 이것은 T 이꼴 0.0480 P 밸류는 P 값은 너무 커요. 0.632 이렇게 되죠. 자, P 값이 엄청나게 커요. T 값은 엄청 작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유의 수준 5%보다 더 크죠. P 값이. 그래서 규모가설을 기각을 못해요. X1에 대해서는. 베타 1을 기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X1은 유의미하지 않아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변수예요. 하지만 반대로 X4는 비표준화계수에서도 가장 높은 값이 나왔고 유의 확률이 지금 T값 2.074, 그 다음에 그거에 해당하는 유의 확률 P값은 X4는 얼마가 나왔냐면 0.039가 나왔어요. 유의 수준 5%에서 규모가설을 기각하죠. 그렇죠? 이것이 기각돼요. 따라서 대립가설을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 얘기는 유의미한 변수다. 그래서 X1은 유의미하지 못하지만 X5는 유의미한 변수다.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수.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독립변수가 Y에 영향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미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의확률을 보면 X1은 유의확률이 0.63이라서 너무 유의미하지 않다는 뜻이고, X2는 살짝 아깝죠? 유의확률이 0.051이니까 유의수준 5%에서 아깝게 규모가설이 기각이 안 됐어요. 하지만 3와 4는 유의확률이 유의수준 5%보다 더 작아서 3와 4가 유의미한 변수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그 각각의 독립변수에 대한 실제로 T검정을 한 자유도 N-K-1을 그렇게 T검정을 한 표가 나오게 되고요. 자,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이 하나하나가 기울기가 0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지금 T검정을 통해서 봤는데, 회귀 분석의 목적은 사실 Y를 잘 설명하는 거고, 이 Y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지금 베타1, 그러니까 X1, X2, X3, X4 해서 3, 4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왔고 1과 2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고 해도, 그렇다면 식에서 얘를 없애버릴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가 어쨌든 뭉쳐서 Y를 설명하면 돼요. 물론 개별 변수 하나하나를 봤을 때 정말 실질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3와 4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회귀식을 만약에 X1과 X2를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면 3와 4만 남은 그 회귀식은 회귀 개수값이 또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주어진 어쨌든 1, 2, 3, 4라고 되어 있는 이 독립변수를 다 살려서 만든 회귀식, 독립변수가 4개가 들어간 회귀식이 적합한지 아닌지 그런 것을 따지게 되는데, 바로 우리가 회귀 분석을 하면 개별 회귀 개수가 0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T검정한 결과와 또 하나의 표가 나옵니다. 회귀식 전체에 대한 적합성 검정을 F검정을 활용해서 바로 분산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다중회귀 분석에서는 적합성 검정을 한 결과와 그 다음에 각각의 T검정을 한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다중회귀 분석은 각각을 T검정할 때는 독립변수가 여러 개니까 여러 번 해야 되지만, 적합성 검정에서는 하나에 대한 규모가설을 기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중회귀 분석에서는 의미가 있는데요. 단순회귀 분석에서는 사실은 기울기에 대한 T검정을 하든 적합도 검정을 하든 결과가 동일해서, 결론이 동일해서 다중회귀 분석에서만 적합도 검정이 사실 의미가 있긴 해요. 물론 당연히 단순회귀 분석에서도 결과는 나옵니다. 자, 다중회귀 분석에서의 적합성 검정 규모가설은 무엇이냐면, 베타1, 베타2, 베타 K 모든 기울기는 다 제로다라는 거예요. 자, 모든 독립변수의 기울기가 다 제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어떤 독립변수가 아무리 변해도 종속변수의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회귀식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회귀식 전체의 적합성을 볼 때 우리는 F검정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대립가설은 H0는 사실이 아니다. 우리 회귀분석에서, 분산분석에서 했었죠. 최소한 어느 하나는 다르다. 같지 않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이 중에서 어느 하나만이라도 0이 아니라면 이 회귀식은 그래도 적합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제로냐 혹은 최소한 어느 하나는 0이 아니어서 어쨌든 이 회귀 분석을 통해서 뭔가 Y를 설명할 수 있느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설명이 되느냐, 그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가 독립변수가 다 유의미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회귀식 전체를 다 잡아봤을 때 Y를 설명하는데 적합하냐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 적합성 검정의 검정 결과표는 앞에서 봤던 분산 분석의 아노바 표를 이용을 해요. 자, 어떻게 생겼냐? 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변동을 두 부분으로 나눈 거죠. 변동의 요인을 우리 분산 분석에서는 모집단의
모평균이 다 똑같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기 위해서 집단 간 변동과 집단 내 변동을 비교했는데 여기서는 변동의 요인을 회귀식이 설명하는 변동이냐 혹은 설명을 못하는 잔차냐 이렇게 두 개로 나뉩니다. 자, 변동은 무엇이냐면 y의 변동이에요. 이제 y 값이 막 변할 거예요. 회귀식이 띡 만들어지죠. y 햇은 뭐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회귀식으로 이 값들의 변동을 얼마나 설명할 것인가. 변동이 아무리 심해도 괜찮아요. 회귀식이 잘 설명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변동의 요인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아노바에서 나눴던 것처럼 집단 간과 집단 내로 나눴던 것처럼 여기서는 변동이 회귀식에서 설명되는 변동이냐 그렇지 않고 설명이 안 되는, 그러니까 얘는 설명이 가능한 변동이고 얘는 설명이 안 되는 변동이에요. 잔차는 오차잖아요. 식에서 설명을 할 수 없는 변동이에요. 자, 그 다음부터는 이미 알고 있는 분산 분석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자, 변동의 요인 제곱합을 구하죠. 제곱합은 회귀식에서 설명하는 SSR이라고 할까요? 왜 R이라고 했냐면 리그레션의 약자라서 그래요. 그래서 제곱합을 SSR, 회귀식이 설명하는 변동. 인간이 안 구해요. 컴퓨터가 구해줄 거예요. 그다음에 잔차는 SSE라고 표현합니다. 오차 제곱합. 물론 당연히 합계는 이 둘을 합해서 SS 토탈. 여기서도 이렇게 표현해요. 전체 변동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크기는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설명되는 변동이 크면 회귀식은 적합할 거예요. 자, 제곱합이 있었고 자유도가 있었죠. 회귀식에서의 자유도는 자유롭게 값을 취할 수 있는 변수의 개수, 바로 K개예요. K가 뭐죠? 독립변수의 수. 독립변수는 자기 멋대로 값을 갖는다. 즉, 내가 그냥 넣고 싶은, 내가 정하는 값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K가 되고요. 잔차의 자유도는 N에서 추정하는 회귀개수의 식 n-k-1. K는 독립변수의 수, 1은 절편만큼 빠지고요. 당연히 두 개를 더해서 n-1이 됩니다. K는. 자, 제곱합과 자유도가 나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평균 제곱합. 바로 평균 제곱합이 분산의 의미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것이 분산의 의미였어요. 제곱합을 자유도로 나누는 SSR을 K로 나눠서 MSR이라고 할까요? SSE를 n-k-1로 나눠서 MSE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제 우리는 분산 분석은 바로 F 검정 통계량을 구하게 되죠. 그래서 F 검정 통계량 계산해 보면 MSR을 MSE로 나누는 하나의 F 검정 통계량. 얘는 마치 우리가 이론 분류 분산 분석에서 했던 것처럼 규모가설 하나밖에 없어요. 회귀식이 설명하는 변동과 그렇지 않은 변동. 그러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FB는 설명은 많이 해야 되고 회귀식에서 설명 못하는 변동은 적어야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규모가설이 마치 양측검정처럼 생겼지만 규모가설이 베타는 죄다, 제로다. 대립가설은 HZ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돼서 마치 양측검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무슨 검정이에요? 우측검정이에요. 분산 분석에서의 이 검정은 우측검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기각력은 어디 들어가나요? 여기가 유의수준 알파가 주어진다면 분자의 자유도는 K, 분모의 자유도는 n-k-1인 F의 임계치를 찾아서 실제로 계산한 FB는 계산된 검정 통계량이잖아요. 이 값이 기각력에 들어가면 규모가설을 기각하고 규모가설이 기각됐다는 것은 이 회귀식이 적합하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통계 패키지에서는 FB까지만 나오지 않고 옆에 유의 확률이 같이 나와요. 이 F에 대한 계산된 검정 통계량에 대한 P값이죠. P값 같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P값을 가지고 이 P값이 유의수준 알파보다 작으면 규모가설을 기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적합성 검정 결과표를 가지고 우리가 회귀식 전체의 적합성 여부를 분산 분석을 이용해서 판단을 합니다. 아노바를 이용해서 판단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하나하나 회귀계수가 누가 적합한가가 아니라 이렇게 전체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요. 이 식을 가지고 우리는 또 뭐 결정계수, 조정결정계수 뭐 등등을 얘기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적합성 검정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숫자를 한번 집어넣어서 저렇게 되는 거였지? 우리가 아노바에서도 봤었지?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봅시다. 조금씩 실제 데이터들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